됩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얘기하게 됐는데 앞부분에 방송의 매력인가 봐요. 그래서 앞부분에 좀 약간 소리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3회차가 되겠고요. 그리고 책으로 보자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 너무 밋밋한데 다음번에는 시작할 때 박수 치면서 시작하시죠. 네. 그러니까 너무 좀 뭔가 딱딱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 자연스러웠다면서요. 피드백을 봤을 때. 예. 이게 지금 더 어색하고 인위적이지 않나요? 그럴 수 있지만 좀 각 그 유튜브를 보면은 좀 일부러라도 네. 좀 이렇게 뭔가 와 하는 느낌으로 시작해야지 좀 다운되지 않은 톤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너무 가라앉으면 가뜩이나 책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뭔가 너무 지루한 느낌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반가운 마음으로 저를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해주세요. 예. 근데 뭐 이제 사회는 다음 주에 저예요? 다음번에는 윤미연 주사님께서 네네. 하시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이번 그 시간에 이야기할 책은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고 단편 소설집이고요. 그리고 앤드루 포터 작가가 쓴 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앞선 순전한 기독교 했을 때 그 방송을 한번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야기를 그렇게 끊기지 않고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잘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는 걸로 생각이 들고 뭐 이번 시간에도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자기들 의견을 서슴 없이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네. 이 책을 읽었을 때 전문가스럽게 표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보통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말 그대로 책으로 수다 떨기니까 뭐 편하게. 책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도 책 줄거리를 전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네. 그냥 그 책 가지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뭐 그렇죠. 우리 보는 분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은 책 얘기를 안 하고 뭐 다른 얘기만 하고 있냐. 책에 대해서 온전히 소개해달라. 근데 책에 대한 소개는 전문가들이 다 잘 소개해놨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네. 컨텐츠의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분은 책 내용을 그래도 좀 얘기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분도 그런 있어요. 분들은 다른 유튜브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도 여기 패널에 동참할 수 있다. 네. 이걸 지금 보여주고 너무 내용을 분석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논문 읽듯이 그런 가는 능력도 거는, 안 되고 네, 사실은 그렇게 가는 건 아니다.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또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내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말 그대로 책 수다니까 예. 정말 편안한 대화의 시간. 예, 그래서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하시면 다른 되겠습니다. 분들이 와서도 끊기지 않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너무 이렇게 막 고상한 척하고 막 너무 지성적인 척하면 그렇죠. 좀 보는 것도 너무 재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편안한 대화가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럼.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을 지향하는 걸로. 예. 일단 그 책을 순전한 기독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색채가 강한 책들만 특히 교회에서 하다 보니 그런 책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주제가 이제 책 수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책에 관련돼 있는 모든 장르를 어떤 선입견이나 제한 없이 그렇게 선정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 소설이 됐든 인문 교양이 됐든 뭐 어떤 류가 됐든 간에 그 골고루 되도록이면 선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대중적인 책들이 되면 좋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편하니까 대중적이지 않고 너무 어려운 책은 좀 호불호가 갈리니까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고 그래서 일단
저번에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기독교에 가까운 기독교의 어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책을 선정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그냥 대중적으로 많이 읽혀지는 소설로서 이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단편 소설이다 보니까 이 책 두께 자체는 굉장히 얇고 굉장히 얇은 편이죠. 이 정도면 두꺼운 건 절대 아니고 단편 소설집도 요즘에 나온 거 보면은 유명한 작가 책들이 막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것들도 많아요. 단편 소설 선집 그래가지고 근데 이 책은 그런 스타일을 지향하는 것 같지는 않고 되게 심지어는 한 10장 안쪽으로 떨어지는 단편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진짜 말 그대로 단편에 해당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고 딱 해놔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소설처럼 보이는데 하여튼 한 몇 편 들어 6편인가 7편 10편 들어가 있나? 10편 들어가 있는데 그냥 단편이기 때문에 10편의 단편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돼. 맞습니다. 예, 그냥 읽다가 다른 편으로 넘어가도 되고 뭐 이런 식의 책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었다가 읽어도 되고 네.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책. 근데 왜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고 책을 제목을 정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단편선을 가지고 상을 받았더구만. 예. 예, 요걸로 무슨 상을 받았죠. 상은 여기 있는 단편들 중에 받은 게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이게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 아주 유명한 상을 받았나 봐. 예, 플래너리 오코너 그래서 그냥 그 대표적 대표적이고. 단편선지 대표 제목을. 이름으로 대표적인 걸 하나 선정한 거죠.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부분이 흥미진진해. 제일 기억에 남는 사실 흥미진진해. 그래서 이게 이 이제 빛과 물질에 관한 이러니까 이게 과학 교양서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셨잖아요. 누가 추천을 하면 순간적으로 내가 왜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다른 좋은 제목들도 많잖아요. 따뜻한 제목의 소설책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면 아니 뭐 소설인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과학 SF류의 무슨 이상한 재미있는 환타지 소설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좀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죠. 그러면은 이 단편들이 다 네. 제각각 연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쓴 게 아니고 한꺼번에 쓴 거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앤드루 포터가 굉장히 뭐 과거에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나 작품을 쓰면 히트가 돼서 막 쫙 유명해지고 그런 식으로 책을 쓴 게 아니고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소설가의 길을 갈지 안 갈지 고민하시다가 하도 주목을 못 받아서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단편 하나 쓰게 되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연도별로 쓴 작품들을 한 곳으로 다 모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쓴 작품도 아니에요.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 처음 쓴 게 아니고 다른 작품이 원래 처음 쓰여진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책이고 근데 이제 제가 앞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최근에 그 젊은 계층에서 굉장히 많이 읽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시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고 나서 이걸 한번 읽어보자고 한 게 아니었고 저도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해서 읽은 거였거든요. 이게 최신 소설이에요 이거? 그렇죠. 거의 그래요? 완전 최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등장했던 책이니까 그러니까 요즘 핫한 소설이라는 거죠 이게? 요즘 핫한 게 아니고요. 한 1, 2년 전 1년 전에? 예, 핫했던 거고 요즘 핫한 책은 따로 있죠 또. 예, 아무튼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단편이다 보니까 단편은 장편 소설 읽는 거는 좀 다르게 그 읽는 호흡도 다르고 좀 약간 방법도 제각각이거든요 개인마다. 기존에 어떻게 단편 소설을 전에 한번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그것부터 여쭤보면서 시작해 보려고요. 어떠세요? 단편 소설 읽은 지 정말 오래됐고요. 그래서 전 이게 읽을만 하면 끝나고 읽을만 하면 끝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 싶으면 또 새로운 제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한 20대 초반까지 읽고 안 읽었던 것 같아요. 단편 소설을. 예, 박완서 씨, 박완서. 그 박완서 씨 단편 원래 소설- 장편 소설 많이 쓰셨는데. 단편 소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고 저는 단편 소설은 사실 크게 읽는 편이 우리는 아니에요. 단편 소설 다 고등학교 이전에 다 끝났죠. 맞습니다. 김동린이 뭐 이런 식으로 이유정인이 이런 식으로 시작한
한국 고전 단편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현대 단편은 저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현대라 하시면 어느 연도 얘기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20살 이후 아 20살 이후에. 음. 근데 이제 그 고전 단편 외에 음, 70년대, 80년대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단편을 저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본인들이 의식하지 못하셨을 나만 그런 거 아닐걸? 아니 저도 그래요. 의식하지 못하셨을 뿐 읽으셨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혹시 단편 소설을 의식하지 못한다고요? 무진기행을 읽어보셨죠? 안 읽었죠. 아 무진기행 안 읽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목사님 무진, 책을 안 읽는다는 아니해주는 책을 편식한다는. 무진기행이 굉장히 시대를 좀 약간 이렇게 넘나드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네. 요즘 젊은이들도 무진기행을 많이 읽으니까. 근데 무진기행 책 자체가 단편집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한국 단편집은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난 좋은 게 많아가지고 많겠죠. 좋은 게 예. 많은데 읽어볼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길 속에 그 책의 선정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감동을 주고 문장력이 좋은 것들 또는 이제 촌철살인이 묻어있는 책 이런 책들을 자꾸 선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설교에 자극을 받거나 또는 그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조금의 그 욕심이지. 그 욕심이 저의 인생에서 소설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유명하다는 클래식은 다 읽었지만 소설을 막 적극적으로 현대 소설을 찾아서 읽어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요걸 이제 이번 기회에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묘미에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참 한 사건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하면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내가 그 속에서 그 의미를 뽑아낼 수 있는 수준까지 왔구나. 네. 지금까지는 딱 눈에 보이는 촌철살인의 글들만 가지고서 자극을 받았는데 네. 이제 내가 스스로 그 속에서 촌철살인의 의미를 뽑아내려 됐나? 그 생각 갑자기 드는 거야. 이거 읽으면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읽을 때 어떤 받아들이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연령대에 비해서 달라질 수도 있고 해석 능력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단편서를 갖다 좀 더 찾아서 읽어볼까?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몰랐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알았는데 저는 그 미국 현대 단편을 많이 읽은 건 아닌데 이 주변에서 추천해 주는 것들의 몇 가지 그 뭔가 스트림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부류가 있거든요. 이 갈래에서 이렇게 좀 읽었던 책들이 있는데 너무 비슷해요. 이 책의 성향이.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시대적으로 보자면 한 2000년도 초에서 1990년도 말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계속 읽혀졌던 미국 현대 단편들 중에 대표 작가가 레이먼드 카버라는 작가가 하나 있습니다. 레이먼드 카버라는 작가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단편 소설 단편 소설가예요. 작가예요? 예. 그리고 존 치버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두 작가가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특히 젊은이들과 30대, 40대들한테 굉장히 많이 읽혀졌어요. 근데 내용이 그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그 미국의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알려져 있고 장편을 안 쓰고 단편만 굉장히 많이 쓴 작가로 되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의 질감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이 이 작가랑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한번 제가 이 앤드루 포터 책을 읽고 나서 한번 뒤져봤어요. 아니라 다를까 이 작가가 레이먼드 카버하고 존 치버를 이렇게 좀 뭔가 추종했던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인터뷰한 내용들을 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그렇지.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없지. 모든 사람들 영향이. 그래서 이게 뜬금없이 형성되어 있는 정서가 아니라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 그럼 아까 같다는 말씀드린 제가 단편을 읽었나 봐요. 레이먼드 카버데이. 어, 저도 그 그래서 제가 책 인상이 선정할 많거든요. 때 그 사람의 장편집을 읽었나 보지. 장편집을 읽었나? 레이먼드 커버는 장편을 별로 쓴 적이 없어요. 예, 단편을 많이 레이먼드 썼고. 음. 레이먼드 커버에서 읽으셨다면 뭐 대성당 들어보셨어요? 네. 대성당은 저기 그 세계 명작 문학 그 선집에 이렇게 수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해요. 그게 그 책이. 네. 그래서 그 책 읽으면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느낌이. 나는 대성당이었나 그러면? 이 책으로 돌아와서 나는 이제 이 책을 이제 추천받았을 때에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김보선 집사님이 미국의 그 작가 지망생들의 맞습니다. 어떤 예. 그 교본. 훈련서 교본처럼 여겨지는 책이다. 그래서 필사를 하면서 글쓰기를 배우는 교본이다.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딱 선정받았을 때에 이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어떠한 비평이나 인터넷 검색 안 했어.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아는 유일한 사실은 이 책 처음에 나와 있는 앤드루 포트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여기 추천이들의 소개. 이것 외에는 이 책과 이 작가에 대해서 전혀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이제 책을 읽어 나갔어. 그런데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되게 좋은 책이다. 정말 잘 쓴 소설이다. 번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단숨에 읽어 나가게 할 수 있나? 그 맥을 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돌아가려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읽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슉 하면서 한달음에 그 한 편을 확 읽어요. 네, 맞습니다. 난 한 편을 읽을 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이게 이 책의 장점이야. 그 한 편을 읽을 때 멈출 때도 있잖아요. 뭐지 하면서 앞으로 다시 가서 줄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딱 한 편을 읽어 나갈 때 10페이지, 20페이지 분량이라고 한다면 그냥 한달음에 달려나가요. 그리고 앞에 있던 내용들이 전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단은 탁월한 이야기꾼이 아닌가 싶은 거야. 어떻게 저런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서 저렇게 풀어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야기라는 것이 이렇게 시퀀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야기인데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인생이나 어떤 주변에서 일어난 인생의 사건을 스토리텔링하고 있는데 그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플롯이 독특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죠. 네, 예. 구성이 굉장히 독특해요. 시간적으로도 왔다 네, 갔다. 그래가지고 계속 긴장하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뻔할 거야. 이게 시퀀스로 따지다 보면은 뻔할 거야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뻔하지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내가 생각한 건 다른 일이 벌어질까? 이 작가가 이렇게 나라고 하는 1인칭 시점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을 건데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읽어나가는 묘한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한 대로 한글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도 이렇게 매력적으로 읽혀 나간다고 한다면 영어로 그 사람들이 필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수준에서도 이거 영어로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뭐 어려운 말이 없잖아요. 쉽게 쓰여져 있을 것 같죠. 네, 이제 이게 그리고 문장이 길지가 않거든요. 중문이 별로 없고 복문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영어로 한번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서 좀 영어 좀 하는 분들은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단편이니까 어떻게 이걸 다 읽으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만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거. 괜찮을 것 한번 같아요. 읽어보시면 집사님. 책 읽는데 힘든데 이걸 영어로 읽으라고요? 근데 느낌이 그거야. 이 책은 그런 느낌을 저한테 네. 굉장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좋았어. 목사님이 그냥 앞으로 훅 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책을 전체를 딱 한번 읽으셨잖아요. 네. 읽으셨을 때 물론 각각의 에피소드라고 그래야 되나, 그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이 좀씩 특색이 있고 다 다르긴 할 거예요. 그런데 책을 한번 쭉 읽으신 다음에 전체적인 느낌으로 딱 느껴지시는 게 어떤 느낌이었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한 페이지에 그냥 적어왔어요. 그래서 적어오셨다고 하더라고. 단편을 너무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하나하나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제 키워드는 기억으로 했습니다. 기억.
전부 다 기억에 대한 내용들이 많죠. 맞죠. 네. 회상하는 게 많으니까. 다시 나오는- 옛날에 있었던 어떤 내용들에 네. 대해서 회상하는 내용들이 많죠. 단어도 기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쨌든 BGM 좀 깔아주세요. 읽어볼까요? 벌써? 아니 근데 요즘 이렇게 단편 소설 요즘 이게 소설도 문장의 어떤 유행 같은 게 있나요? 소설가들에게도 있어요. 있습니다. 요즘은 장편 소설을 읽어도 굉장히 빨라요. 이것만큼이 아니라도 이야기를 이렇게 앞지게 나가는 방식이나 이야기의 스피드. 네, 이거 빨라서 저 사실 그런 건 잘 못 느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설은 역시 장편 소설이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 일단 그렇고요. 네, 읽어볼까요? 책수다 두 번째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어떤 기억에 관한 책 그것은 죽음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다 또는 의도하지 않은 상실 의도했지만 어찌해볼 수 없었던 시절의 놓쳐버림에 대한 책이다. 책에서 주인공들은 이제 그 시절에서 빠져나와서 그 기억에 대한 해답을 얻기도 하고 여전히 그 기억의 물음에 대한 정체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기도 한다. 나에게 있어서의 기억이란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나 또 음악을 들었을 때 또는 특정한 장소에 있게 될 때 끄집어내지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장소지만 기억 속 그때 느꼈던 공기와 대기의 느낌을 닮아 있을 때 떠오르기도 한다. 모든 기억에는 달콤함과 안타까움, 자책과 아픔 또는 미안함과 미움 등등이 늘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은 기억을 함으로써 인간다워지기도 하고 또 기억함으로 매번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인 것일까? 어쨌거나 이 책을 통해서 젊은 시절의 여러 그 기억 속의 느낌과 기분, 뭐 혼란, 무모한 열정, 후회라든지 그런 것을 좀 꺼내보고 싶으시다면 자연의 생명이 한창 이제 창창하고 우거진 이 여름 지금이 딱 좋은 계절인 것 같다. 제 느낌에 와. 말씀 주셔가지고 독후감인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한 아이 가자. 그만해야 진짜. 이거 아니, 나중에 한번 공유해 주세요. 이따가 제 감성은 딱 요만큼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직접적으로 읽는다고 너무 했는데요. 긍정적인 거를 요약을 잘하신 거 근데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느 젊은 사람들이요? 20대 어떤 관점에서? 그냥 그 좀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20대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돼 근데 있지 이 책을 않은 읽으면 시기인데 무슨 영향을 받길래 읽으면 안 된다고 느끼셨어요? 더 글쎄요.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 나이를 들고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생각나게 하는 게 많은 책인데요. 근데 그런 추억이 많이 없을 때 그 좀 도화지 같은 왜 우리 아직 젊은 아직 시절에 경험이 많지 않은 읽었을 연령대 때는 이걸 읽게 되면 일탈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왜냐하면 좀 동성애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튼 좀 눈치채시지 않았나요? 저 약간 꼰대 기질이 있는 거. 그건 아닌데. 약간 보수적이야. 근데 이제 이 주인공들 중에는 20, 30대 자기 어렸을 때 기억을 네, 좀 어렸을 때. 근데 여기에 되게 의아한 게 뭐냐면 이 사람 회상하는 그 주인공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어렸을 나와 때. 있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50대에서 회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작중 화자가 대체로 30살, 29, 28 이때 자기가 맞아요. 이 그러네요. 과거를 회상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좀 약간 굉장히 그렇죠. 좀 약간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지사님께서. 네, 저 좀 그렇습니다. 20, 30대에도 꺼내놓고 정리해야 될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20, 30대에도. 근데 그거는 공감합니다. 뭐냐면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은 기억이라는 그 부분하고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데 그게 이제 어떤 대단한 뭔가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하나의 어떤 일련의 일들이죠. 네. 그게 이제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준 거야. 근데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여기에. 안 나오죠. 답을 딱 내 생활이 해주진 뭐 않죠.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이런 내용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과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일들로 영향을 많이 받은 거 네. 느껴진다라는 나중에 얘기들을 이제 되게 많이 깨닫는 하는 거는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동일하게 느껴져요. 예. 맞아. 이게 이 사람이 단편선이지만은 앞서 말한 대로 한꺼번에 쓴 단편이 아니라 자신의 나이들과 함께 쓰여진 단편 10편이 모여진 거잖아요. 예. 뭐 이 사람이 이제 71년생이더구만. 72년생이요. 2년생이더구만. 그러면 지금 49살이고 네.
이게 2008년도에 상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10위를 빼면은 37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1인칭 시점에서 썼던 나이들이 20, 30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이제 그 20, 30대의 기억을 되돌리면서 쓴 책은 맞고, 저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단편선이고 다양한 시점에 쓰여져 있지만 이 사람은 나름대로의 자기 가치 체계가 있고 신념 체계가 있어. 그래서 세상을 돌아보고 그리고 담아내고자 하는 어떤 그 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기억도 그렇고 상실도 그렇고 부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모든 그 단편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억이라는 부분을 참 좋게 건드렸는데, 나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각 단편마다 나와 있는 기억들, 근데 그 기억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기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되는 것인데 지금 돌아보니 매우 힘이 좋고 별 의미 없고 나에게는 대단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더라. 예를 들면 어머니의 동성애를 바라봤을 때 그때는 엄청나게 충격이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런 측면도 있죠. 난 모르겠다. 대단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지? 라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제1 단편에서의 기억은 뭐냐면은 누구죠? 친구가 친구의 어렸을 때 친구의 죽음. 근데 그 기억이 선택적 기억일 수도 있었다라는 자기 고백이 좀 나오죠. 그렇죠. 그죠? 네, 그 맞습니다. 구멍에 봉지를 던졌을 때에 그 빠졌을 때 그게 탈의 잘못이었는가 나의 잘못이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아주 모호해져. 그래서 기억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거기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묘사를 안 해요. 이게 꿈이었는지, 예. 즉 내가 그 봉지를 가져오라고 말했던 것이 꿈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봉지를 찾으러 가려고 했던 것은 탈 자신의 의도였는지 나는 아직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 윤색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객관적일 수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 책들이 기억에 관해서는 그렇죠. 제가 느낀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그렇죠. 네.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는 특별히 해놓은 게 아닐까요? 뭐, 임팩트가 있어서 특별한 내리 기억으로- 속에 남아 있지만 그게 자기 삶에 뭐 대단한 것이었느냐라고 자문했을 그런 때는 뉘앙스의 느낌이 돌아보니까 드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돌아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뭐 거죠. 예를 들면 그러지 말았어야 됐다라든지 뭔가 철저한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의 자기 성찰 그런 건 안 하죠. 따라오지를 않아요. 네. 이 내용 이 작가가 그런 내용은 거의 안 쓰고 오히려 좀 약간 무책임한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나중에 가면, 그리고 그랬었어 그냥 그때는, 뭐 지금은 내가 뭐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그랬었던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냥 답을 내지 않고 독자들한테 맡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의미를 있습니다. 두든 안 두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은 한 가지씩 말하지 못한 속내를 갖고 있는 네, 거예요. 사연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말하지 못한 속내를 딱 갖고 있어. 아까 전에 구멍이라고 하는 소설에서도 이게 내가 가져가라고 해서 될 수도 있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탈의 형이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줄래? 라고 했을 때 어떤 편지를 썼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차마 그것을 보내지 못했다. 근데 말하지 못한 속내가 있는 거죠. 또 아술도 마찬가지지. 아술이라고 하는 단편 속에서도 그 아술이 이제 그 사귀는 남자친구에 의해서 구타당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사귀는 남자친구에게 구타당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누구죠? 그 로버트인가? 남편이 아니라 그 교환학생이니까 아술이 교환학생이니까 보호자지. 보호자. 보호자 아빠 되는 사람이 보호자가 그런 빌미를 제공하죠. 그 남자를 오게 만들잖아. 그죠? 남자 오게 만드는데 그 부분이 되게 미묘하죠. 걔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안 밝히고 안 밝히죠. 안 내가 밝히고 불렀다. 떼고 있죠. 걔가 왜 왔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는 그래서 모습들. 그래서 네. 이분 그 아술이 약간 질투의 측면에서 저는 좀 약간 느껴졌어요. 그 남편이 그 교환 일부러? 학생과 그 자기 와이프와의 유대감을 질투해서 그거를 동성애인 친구를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약간 좀 불협화음을 일부러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던 그 상황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모든 인간은 이렇게 말하지 못한 속내의 본질적 목적은 뭐냐면 회피거든. 예.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때 또 그 사건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었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속내를 사실 사람들은 안 밝히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책의 내용들을 이게 에피소드가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충격적이고 어떤 쇼킹한 것도 있는데 저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뭐냐면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각 사람들이 하나 정도는 그렇지. 자기들도 이런 내용들을 비밀 다 은밀하게 있죠. 내밀하게 그럼. 갖고 있지 않았을까. 말을 안 1편부터 했을까. 마지막 저기 뭐 코네티컷까지 코네티컷인가 마지막에 예, 그러니까 구멍부터 코네티컷까지 일관적으로 기억도 있지만 비밀도 있어요. 예. 근데 비밀이라는 거야. 근데 그 비밀이 해석하기 나름의 비밀이 되기도 하고 일부러 내가 비밀로 만드는 것이기도 해. 근데 내가 그 비밀에 관련된 부분에서 참 그게 와닿던 것이 뭐였냐면은 아휴 뭐였더라? 몇 페이지다? 비밀이 너무 많아서요. 여기 나오는 게. 이거는 이제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아 기억에 관한 이론을. 페이지 126에 한번 이렇게 페이지 126에 저도 찾아놨는데. 저도 그지? 접어놨어요. 내가 읽어드릴게. 예. 죄의식은 우리가 우리의 연인들에게 이런 비밀들을 이런 진실들을 말하는 이유다. 이것은 결국 이기적인 행동이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든 일말의 죄의식을 덜어줄 수 있으려는 추정이 숨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죄의식은 자초하여 입는 모든 상처들이 그러하듯 언제까지나 영원하며 행동 그 자체만큼 생생해진다. 그것을 밝히는 행위로 인해 그것은 다만 모든 일에 상처가 될 뿐이다. 하여 나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 역시 내게 그러했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죄의식 때문에 고백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자기 기분 좋으라고 고백하는 거였다는 거야. 그렇죠. 나 사실 이런 비밀이 있어. 난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그런데 나는 그 비밀을 말함으로 인해서 나는 속 시원해졌어. 죄의식에서 해방됐어. 근데 그 비밀을 들은 상대방은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에서도 이제 노 교수와 사랑에 빠지잖아. 네. 또는 잠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의도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 근데 끝끝내 지금의 남편인 그리고 그때 당시 친구인 그 남자는 묻지도 않았고 나도 더 이상 그것을 말하지도 않았다. 죄의식은 있었다. 죄의식은 있었다. 그러나 과연 죄의식 때문에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개적으로 죄의식에 사로잡혀 비밀을 고백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고백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그 비밀을 말함으로 그 비밀을 들음으로 충격을 받은 상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나만 묻어가야 될 속내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있지.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 네. 왜 이 여자분이 로버트라는 30세 이상 되는 노교수한테 사랑에 빠졌는가? 이 사람한테 모든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어디 나가지도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편안함을 자기 느꼈고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 노 교수가 자기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모든 무엇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콜린이라는 남자친구랑 완전히 다른 그 상대였던 걸로 보여져요. 로버트가. 다르죠. 예, 완전히 다르고 다른 쪽으로 뭔가 위안을 받았던 게 아닌가 여자 쪽에서. 그러면은 로버트도 사랑이고 콜린도 사랑이야? 아니 제가 말하자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게 사랑이라는 그 얘기하고 저는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새로 이 책을 읽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왜 이 여자분이 이 노교수한 사랑을 빠졌는지 그 이유에 거기에 대해서 되게 생각 많이 하셨구나. 네, 왜냐면 그게 뭐냐면
뭔가 사람은 말해서는 안 되는 그 비밀들이 누구나한테 있는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고 싶은 건데 이 교수한테 그걸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게 느끼는 편안함이었던 거죠. 편안함이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 자기 남편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런 상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로버트와 헤더 이 여주인공 헤더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왜 사랑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소설 읽는 동안에는 중간중간 힌트가 있어요. 뭐가 마음에 들고 뭐 이런 건 모르겠고 정황만 보인다고 느꼈을 뿐인데 근데 이런 거가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독특하다고 그랬냐면 그 남자친구인 콜린하고 만났을 때 자기가 이 남자랑 결혼하게 될 것 같다. 나는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는데 결혼하게 될 것 같고 나는 이 남편을 계속 오랫동안 같이 살 것 같고 평생을 함께하리라는 예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함께 했잖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왜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들의 내용은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가 평생 동안 같이 동반하는 느낌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전통적이지. 예, 근데 이 헤더 여주인공은 이걸 분리해가지고 저는 자기의 뭔지 알것 진정한 같아요. 사랑이 콜린 쪽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주잖아요. 정말 그런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죠. 네. 콜린이라는 젊은 남자와 하지만 노 교수.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로버트를 택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현실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죠. 그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은 재밌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 흥미진진한데 이 문제 갖고 한번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 이제 로버트 만나? 예, 로버트 교수가 맞아요. 30살의 아주 노교수란 말이야. 나이차가 굉장히 30살 이상. 이상이지. 이상. 그러니까 30 이상의 노교수란 말이야. 아주 나이차가 많이 있고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콜린은 동년배란 말이야. 그런데 여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왜 여자들이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그렇게 끌리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어. 그죠? 그런데 그 나이 많은 그 로버트는 아버지 같은 존재야. 다 들어주고 네.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존재야. 이제 거기에서 빠진 거지. 그러니까 나는 로버트를 이 여인이 사랑했다고 봐. 그런데 이제 콜린을 사랑하고 있었잖아. 네. 그럼 콜린을 사랑하지 않은 건가? 근데 콜린은 역시 사랑하고 난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의문이 생기는 거야.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나? 사랑이 존재하나? 근데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어떻게 했냐면 사랑의 성격이 달라. 로버트는 열애적인 거야. 콜린은 자기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는 거야. 함께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그것도 사랑이잖아. 네. 근데 우리는 사랑을 자꾸 에로스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네. 막 그 사람과 열렬히 육체적 결합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하고 네. 하는 것만을 사랑이라고 규정했을 땐 그 사람은 하나밖에 없지 사실은. 네. 그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또 하나 동반자 같은 사랑이라고만 사랑을 정의했으면 그것도 역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동반자는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수없이 그 사랑을 하나라고 한 가지 형태로 전제했을 때 우리는 수많은 외도를 하게 되는 거지. 그것이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외도가 아니야. 사랑한 거야. 이런 사랑을 한 거야. 그 속에서 이런 사랑의 부분을 얻어낸 거야. 저 남자에게서는 이런 사랑의 부분을 얻어낸 거야.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었던 거야. 내가 만약에 너무 진보적인가? 로버트가 예, 이렇게 위험하신 말을 로버트가 안 죽었다면요? 그럼 나중에라도 찾아갈 수 있잖아. 근데 마침 죽어버렸으니까. 저는 그렇게 그게 생각하지 않고 음. 로버트가 그 나중에 술집에서 얘기하다가 콜린한테 들키잖아요. 저는 그때 모든 것이 정리됐다고 생각하는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 편지를 주인공 계속 헤더가 선택 자체는 콜린을 한 거라고 봐요. 선택 자체는. 하지만 자기의 무언가를 로버트로 남겨두고 왔다. 로버트한테 남겨두고 온 느낌. 그래서 계속 뭔가 향수 같은 걸 느끼고 있는 상태였을 뿐 글로 돌아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야, 난 반대로 봤어. 그래요? 콜린에게 있어서 사랑의 확증은 단 하나야. 이렇게 묻지. 헤더에게 잤니?
그게 전부야. 나 앉았어. 그러니까 해결된 거야 걔는. 그래서 마음속에는 의심을 가지고 평생 사는 거지. 잤을 거야. 잤을 거야. 그 사람은 그거 사랑이야. 그래서 자지만 않았으면 걔는 외도하지 않은 걸로 스스로 유연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미 이 헤더는 자고 안 자고를 떠나서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뒷부분에 좀 나오죠. 죽었을 때 혼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막 울고 사랑의 막 해석이 달라. 사랑의 해석이 다르다. 그걸 보고 콜린은 또 아무 말도 없고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좀 약간 분위기 좀 약간 그렇죠. 그게.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책에서 다 그런 것 같아. 모두가 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불안에 있어. 그죠? 상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날 떠나지 예. 않을까? 또 그들이 나를 떠났다. 예. 그리고 떠난 그들을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제로서 각 장마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콜린도 끝없는 불안과 기다림 속에 사는 거야. 일단은 잊지 않고 있었죠. 옛날의 사건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불안한 거야. 있었던 게 그러면서도 이제 헤더는 나한테 돌아온 걸 거야. 또 돌아올 거야. 라는 기대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남자였던 거야. 헤더는 또 역시 불안하죠. 왜 불안하냐면은 내가 이 전통적 틀을 깨면서 내가 불안하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나는 로버트를 선택해서 불안하지만 그 사람을 만끽하면서 살 것이냐. 이 속에서 굉장히 방황하면서 살아. 그러나 콜린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로버트를 기다리지. 예. 로버트를 기다리지. 그리고 로버트가 죽었을 때 오열하게 하는 것도 그가 끝없이 그를 무엇인가를 기다렸다는 거지. 그렇죠. 사랑의 그런 것도 대상을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 되게 내가 나의 낭만 속을 자극을 해. 동성연애를 했다, 간통을 했다 이런 관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있잖아. 네. 그 상황이 굉장히 나의 낭만성을 이렇게 자극하는 것 같더라고. 내용이 연애 옳고- 세포를 다시 그러니까 살리죠.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런 사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나이 많은 사람을 사랑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아니야.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라는 거지. 이런 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구나. 즉 나이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것은 변태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정들이 생기게 된 것인지. 그렇잖아. 근데 이게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관점이 개인적이잖아요. 개인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적 시각 내지는 제 3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도덕적인 잣대가 이렇게 딱 부여되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옳지 않는 사랑, 가서는 안 되는 길, 뭐 이렇게 판단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책은 너무 젊은 사람이 읽으면 좀 약간 그렇다라고 얘기한 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나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뭔가 사회적 시각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것들을 낭만주의적으로 그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그 부분.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게 허용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이런 거는 왜냐면 진심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거짓이 없고 내가 느낀 감정 그대로. 저도 이제 와서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소설은 네. 소설이 만약 그 책이 없었던 사실이나 또는 전혀 크게 부각되지도 않았던 것들을 유행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책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소설도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전적 의미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일어난 일들이야. 네. 미국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 만연하고 있는 그 사실이 내 주변인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게 아니에요. 제가 주제로 삼은 거지. 단편 주제로. 소설에 대한 그냥 저의 어떤 그런 마음을 얘기하느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지. 주제로 삼은 거지. 이제 저는 사실 너무 이해가 가요. 이 헤더라는 주인공이 너무 공감이 되고 그리고 근데 이 얘기가 이제 너무 막 길어지니까 제가 좀 네. 방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왜 이 작가는 이 스토리를 가지고 빛과 물질의 관한 이론이라고 물리학 교수 아니야.
물리학 교수여서 그렇게 지었다. 물리학 교수의 과목이야. 네, 물리학 교수의 과목인데 왜 이걸 제목으로 선정했을까? 물질은 콜린 아니에요? 빛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니야. 아, 저는 저기 예. 뭐야 여기 앤드류 포토의 이 장명법에 대해서 그렇죠. 왜 잠깐- 그렇게 네, 단편마다 왜냐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궁금해하는 독자들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각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저 그래서 해도 각각 될까요?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아, 제가 부탁할게요. 예, 왜냐면 예. 오늘 저도 궁금했는데 네. 오늘 우리 주사님이 요약해 준 내용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게 아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인데 이게 보니까 기억에 관한 이론인 거예요. 그 기억은 시간이거든. 빛과 물질이 창조되면서 만들어진 게 시간이고 시간 때문에 만들어진 게 기억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발생했던 어떤 이야기들을 이 사실들을 시간 이후에 지난 이후에 그에 대한 각가전 해석들이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저는 정말 고생 생각 잠깐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네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제목 나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단순하게 했어. 강의 제목. 이 사람의 강자 제목. 장명법은 자기의 기억 속에 사건이 어떤 한 편리를 그냥 가져와서 저기 말 제목으로. 제목이야. 구멍, 아술, 코네티컷 뭐 다 그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거나 상황이거나 그리고는 이름이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도 물리학 시간에 벌어진 일이잖아. 물리학 맞습니다. 시간에 사랑이 싹트게 된 거잖아. 네. 그래서 그냥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겠지. 아니 근데 이게 되게 많아요. 의외로 윤 집사님이 하셨던 그런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빛은 콜린은 현실적 이상을 나의 물질인 거죠. 그 헤더가 좀 가려고 하는 이상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네. 물질은 콜린을 아, 의미한다. 그럴 이렇게 수도 해석이 괜찮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예, 있고. 네. 해석을 할 수도 있지. 근데 나는 10편의 제목을 보고서는 네. 아무 생각도 안 났어. 그러니까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책만 봤으면 네.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지라고 제목에 되게 신경을 썼을 텐데 10편의 제목을 다 보고 내용을 보니까 장명법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둔 게 아니야. 그렇죠. 아술은 그냥 아술이고. 이 사람의 장명법은 그렇게 큰 사건과 관련된 자기 기억에 관련된 사건이나 장소나 이름이었던 것이 이 사람의 책 제목이야.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실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내용하고 연결시키면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빛과 물질과 이론이라는 걸 하나만 딱 빼서 그것만 읽었다 쳐봐. 내가 처음에 네. 이 사람 책은 이거밖에 안 읽었어. 그러면 나도 제목에 되게 신경 썼을 것 같아. 제목이 되게 신경 저는 썼. 이게 좀 너무 깊이 들어갔나 봐요. 네, 왜냐하면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을 왜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이 교수가 처음에 시험을 내잖아요. 방정식 하나 내잖아요. 도저히 풀 수 없는 방정식. 이 방정식이 이제 디렉 방정식이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되게 풀리지 않는 난제 같은 그걸 해놨는데 그거 내면서 이 문제를 낸 의도를 설명하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도전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그런 거를 표현한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어떤 물리학자도 도달할 수 없는 자기 이상의 그 세계가 있다는 걸 빛과 발견을- 물질에 관한 이론이 원래 사실 파인만이 낸 논문 제목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파인만이라는 유명한 그 과학자가 그때 낸 것도 도저히 풀 수 없는 여러 어려운 상황, 자기가 어찌 제어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거라고 느껴졌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로버트라는 그 주인공이 그런 거를 대변하고 있다. 자기도 이 헤더와의 사랑을 빠졌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견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나만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우리 사람도 이 풀 수 없는 이 방정식과 그렇죠. 같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다른 단편들의 제목을 보면 그 내용 줄거리 중에 일부분에서 떠오르는 그냥 키워드를 가져와서 제목을 삼았던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크게 의미를 굉장히 상징성을 부여해서 제목을 짓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제목에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 그 빛과 물질의 이론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뭐 방정식은 복잡한 거잖아요. 단순한 건 아니잖아.
근데 뭐 사랑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 단순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사랑이라고 그 내용이잖아. 네. 그렇게 보면 또 어떻게 제목하고 그지? 내용하고 딱 맞아 떨어져. 목사님은 얘기하셨고 음. 임지선님도 얘기하셨는데 변집사님도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느낌 다한거 다 하셨어요? 아까 그냥 중간중간에 네. 다 하신 게? 그러니까 나는 주제나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이 책이. 그걸 어떻게 잘 구현해내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종의 장치라 그러잖아요. 연극에서는 네. 영화에서는 장치, 미장센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기다림이라는 걸 표현할 때 다양한 기다림이 존재하잖아. 근데 기다림을 표현했던 단편 중에서 가장 잘 표현한 게 코요테야. 모든 장에는 기다림이 나오지만 코요테만큼 기다림을 기가 막히게 장치적으로 표현한 게 없어. 왜 그렇게 느끼냐면은 코요테가 이거잖아. 자기 친구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계속 기다리고 있죠. 예? 네, 그때 있으면은 소리. 코요테 소리가 들릴 때쯤이면은 엄마가 오는 거야. 그런데 그 지하에서는 아버지가 편집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엄마의 자동차 소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듣고 있지. 그러면은 아, 엄마가 온 것이다. 아내가 온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날 떠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상쇄되어지잖아. 근데 참 그 장치가 멋져. 우리에게는 기다림에 대한 또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전조가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이제 뭐 고도를 기다리면서처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고도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기다리게 되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 있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코요테가 울부짖을 때쯤이면 엄마가 와. 그러니까 코요테가 보고 싶은 거야. 코요테가 빨리 울부짖었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가 그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읽으면서 아, 나의 코요테는 뭘까?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기다린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한시적 코요테의 울음, 니엇니엇 석양이 지면서 코요테가 울부짖는 그런 상황은 나에게 어떤 모습일까? 어떤 정치가 나를 이렇게 하염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게 할까? 어떤 하는 생각을 좀 어떤 반가운 어떤 신호 같은 것들 신호 같은 거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겠. 근데 이거 아우 좋은 말이다. 신호 그래. 예. 신호. 코요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면은 폭풍도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아니 그런데 네. 장치로 따졌을 때 참 이렇게 사운드라서 그런가? 선명하게 미장센했다는 거지. 네. 저는 그런 오히려- 장치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저는 네. 오히려 폭풍 맞아요. 읽으면서 더 네. 느낌이 강하게 왔거든요. 맞아요. 아 폭풍에서 네, 거기가? 왜냐면 아, 아버지가 올 때 그 자동차 불빛. 그렇지. 네. 그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걸 때 읽는데 뭔가 자기의 가정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한 원인 같은 게 아버지의 부재로부터 뭔가 발생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들을 위로하는 어떠한 반가운 느낌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뭔가 제각각 돌고 어머니도 어머니대로 좌절을 하고 그래. 자식들은 자식대로 좌절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폭풍 속에 네. 폭풍이요. 그리고 또 그때 웃긴 게 뭐냐면 계속 소설 내내 폭풍이야. 비도 오고 우울하고 막 계속 그래. 이게 기분이 되게 묘한 구석들이 있어요. 맞아요. 폭풍 그렇죠. 아, 난 폭풍에 있는 거기 톰이라는 인물이 좋은데 나는. 계속 얘기해. 톰 아저씨. 테니스. 얼마나 그게 지금 뻔뻔하지? 거기서는 되게 아니 뻔뻔하고 좋을 게 뭐가 있어?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소설에서 되게 뭐 뻔뻔한 존재를 인식하지만 현실 세계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하기까지. 아니 테니스를 좋아할 수 있는데 예. 테니스를 좋아하는 모습이 테니스만 좋아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니까 그게 싫은 거지. 테니스만 좋아하는 게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맞죠? 뭔가 자기 그 양 아들 자기 이제 양 아버지잖아요. 네.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속내는 테니스 출전을 계속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너무 좀 약간 좀 치사한 느낌 있잖아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지. 물론 그 분의 입장에서 소설을 화자의 입장에서 쓴다면 또 다른 느낌으로 이제 쓰겠지만 독특한 게 이 책의 그 화자는 다 거의 1인칭이에요. 1인칭 주인공 네. 시점이지. 그리고
과거를 회상한다는 게 좀 독특하기도 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거가 좀 유사합니다. 그 컨텐츠는 사실 그렇게 관심 없었어요. 불륜, 동성애 뭐 이런 거는 더 파격적인 스토리의 소설들도 많이 있으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거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되게 종교 방식이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런 거는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게 시간적인 수순을 역순으로 막 이렇게 비틀어서 막 묘사하는 것들도 나오고 그리고 그 중간에 사실들을 쭉 나열하다가 자기가 그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함축적으로 결말해서 한 단락 정도로 이렇게 표현해 네. 하거든요. 묘한 느낌을 주게끔. 맨 끝부분이요. 맨 끝부분에. 그러니까 그 느낌을 보면은 뭔가 이런 거지. 얘기가 한참 뭔가 앞으로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하다가 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 하다가 말고 여기서 이 정도만 얘기하겠다 나는. 그러니까 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근데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책의 이 스토리라는 매력은 저는 그런 게 좀 너무 느껴졌어요. 매력적이죠. 그렇게. 근데 다만 그 정서 자체는 읽고 있으면 좀 약간 가라앉는 느낌이 있습니다. 막 즐겁고 그런 건 아니고 책을 전반적으로 쭉 읽으면 뭔가 마음이 굉장히 애잔한 느낌도 있고 서운한 느낌도 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로만- 해피 있는 게 없어. 위로받으려고 이 책을 읽기에는 너무 갑자기 빨려들 것 같은 느낌? 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한데 네. 나는 우리 실존을 너무나 잘 상황 속에서 표현한 것 같아.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간에 참 우리는 불안해. 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막연한 무엇인가를 기다려요. 어떤 상황이 어떤 처지에 있든 존재이든 간에 상실감 때문에 아파해.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해.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좋았던 건 그때 얘기했잖아. 참 상황, 다양한 이야기뿐이다.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해.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양하지만 겪고 있는 아픔은 통일하더라. 그죠? 정말 뭐 코네티컷인가? 폭풍이지. 부자잖아. 그죠?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부자잖아. 있는 거 없는 거 다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동일한 그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도 막연한 불안 때문에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불안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어디서 그냥 한량 같은 놈 하나 딱 들어와가지고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있고 얼마나 이상적인 엄마 재산 노리고 있어. 든든한 보험자에다가 자기 말년에 하고 싶은 테니스를 즐기고 있고 그죠? 실력도 갖췄고. 그 종교적인 얘기도 이제 하나 하면 아미시가 나오는 게 뭐였더라? 아미시가 외출. 외출이야? 외출. 그죠? 외출 제목도 참 잘 정했어. 이 아미시가 뭐냐면요, 미국이나 유럽의 그 공동체죠. 공동체 기독교인데 문명을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자립적 생활을 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옷도 검은 옷, 전통적인 검은 옷만 입고 다니고 자동차 안 몰고 마차 몰고 다니고 하는 농경사회 농경사회 같은 그런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자연인? 기독교 어떤 공동체 집단인데 굉장히 윤리적이고 그리고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을 또 키우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런 거 싫어하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일탈을 하죠.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벗어나서 그렇게 무한의 자유를 만끽하는 애들이 또 조용히 돌아가서 다시 마치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허락을 해. 근데 그네들이 뭘 할지는 알잖아. 사실은 알잖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아미시 집단의 부모 세대에서 자신들의 아들의 외출을 중단시키진 않아.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해. 그게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어떤 규율이야. 이름 모를 규율이야. 자기네가 흠잡힐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밝혀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위선적이지.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가장 성경적으로 산다라는 것이 가장 위선적일 수 있다. 형식적인 거를 너무 따라가려다 보니까 위선적일 수 있다. 그 형식적이지 않은 부분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모들이 허락하는 일종의 뭔가 프리타임? 뭐 약간 소설의 내용과는 별도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네. 그 아미시 집단에서의 딸들 나와서 일상을 뭐 보면서. 하는 게 가서 치즈버거랑 뭐 콜라 잔뜩 먹고 다시 돌아가고 또 별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동경하는 문명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고 또 아미시 집단에서 배척하는 그 문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악한 것도 아니야. 이제 음악 듣는 거고, 진짜 치즈버거 먹는 거고,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냥 맥주 한잔 마시는 거고 이런 거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악마화 되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외식하게 되는 거지. 외출을 하면서 외식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양. 근데 그게 남자 주인공은 조금 너무 현실주의자 같은, 그죠? 거기 그 여자를 누구 이름이 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랑했으면 뭔가 좀 다 버리고 결혼할 것 같은데 그건 그거고, 그죠? 한때 즐거움이고 자기 현실적인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아쉬워하지도 않고. 강가의 개에서 나오는 얘기하는 거예요? 강가의 개는 형이 형이 약간 더브의 그 저기 미셸이 그랬잖아. 또 그런데 이쪽에서도 조금 외출. 그런 외출에 네. 들어보면 이 남자 비슷한 주인공이 대목이 많네요. 예. 여기 보니까 이쪽 편에서 저쪽 편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막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기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 현실을 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 분한테는 뭔가 이 감성이나 낭만이나 이런 거를 자극시켰던 것 같아. 그죠? 뭐 자극까지는 자극할 뻔했는데 끝에 왠지 그냥 현실로 돌아와서 좀 약간 서먹한. 저는 이 너무 내용-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고. 저는 이 내용 쭉 읽으면서 뭐 다른 것들도 비슷했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폭풍 그 단편의 결말에 묘사한 그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 그 아버지 자동차 불빛에 하고 그 누나가 생각하는 그 감정하고 결합시키는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맞아요. 예. 그 서술 방식이 굉장히 정직해. 뭐냐면 자기에게 일어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장하기도 하고 지어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지어내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야. 일어났던 일인 거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읽으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겠다라고 인정이 되는. 이거 얘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그런 있잖아요. 느낌 전혀 없고. 그리고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예. 제가 겪었던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은 그런 그래서 그런 저는 좀 그죠? 여기는 별로 이렇게 예. 이상적이거나 뭐 예. 그런 사람이 없죠. 거의 대부분 다 음. 약점도 많고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얘기죠. 그 속에 네. 의미를 담아내는 건데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향수나 이런 낭만성이 저한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공감하고 근데 그랬었지 여기 뭐 이런. 왜 낭만이라고까지 부를 낭만은 만한 요소가 아니고 있었나요? 낭만은 없어. 낭만이 아니라 안 느껴졌는데 나는. 뭐라 그러셨죠? 우울하다 그러셨나? 약간 정서가 음. 약간 가라앉는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상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저는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되게- 원초적 감정을 아주 일상 속에서 나오게 하는 거야. 일상에서 나오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원래 소설 같은 걸 읽으면 그 결말에 대한 아쉬움이나 뭔가 불행하게 언해피하게 끝나게 되면 뭔가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그 저는 예상생이 그래- 항상 저는 늘 그랬어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랬는데 이 소설에서의 화자는 그렇게 크게 지금 현재 뭔가 크게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엉망이 된다는 느낌은 없어요. 대부분
그냥 삶 자체인 것 같은데요. 예, 그냥. 그래서 좀 덤덤하게 얘기한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았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한 10편 가까이 되는데 저는 10편 마지막 끝날 때까지 중간중간에 쇼킹한데? 라고 느꼈던 것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코네티컷은 되게 놀랬고 마지막에 근데 이제 마지막 난 이 얘기하고 이제 읽고 끝낼래. 난 여기 내가 아버지와 남자라는 입장에서 확 와닿았어. 아버지는 여자의 마음이란 원래 종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내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으면서 다만 여자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자기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다는 말을 그냥 인정해버리는 세대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야.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는 이유가 이해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근데 마마 와닿더라고.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하면서 그냥 무심하게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바라봤던 아버지였던 거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저놈은 태어날 때 저렇게 태어났어. 그러면서 그냥 인정해버리는 왠지. 좀 어때요? 사람들을 인정할 때 어떤 마음을 인정해요? 이해해서 인정해요? 아니요. 저 인간은 원래 그래. 네. 바꿀 수 없으니까 뭐 어쩌겠어요. 응? 내 남편도 아닌데. 나 남편도 바꾸지 못하는데. 근데 아마 부인이나 자식도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여긴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뭐 대체적으로 얘기하신 것들을 좀 듣기만 해도 대충 소설이 어떤 느낌인지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서도 충분히. 그렇다면 뭐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낱낱이 얘기한 게 아니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이 책을 한번 읽으셔도 나름대로의 네. 만족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책에 대해서 뭔가 미처 못다한 얘기가 있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저는 뭐 이렇게 얘기 덧붙이기보다도 오늘은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았던 것보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좀 본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있구나. 예, 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알고 봤더니 아버지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죠? 지금 고요태 같은 경우에도 내 아버지는 실패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다 해가지고 딱 자기 아버지 정의해놓고 시작하면서 왜 아버지가 어땠는지 그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있더라고요. 아까 그것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아버지도 생각나게. 하여튼 뭐 장시간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장시간 얘기를 했고 말씀 각각 다 해주셨는데 아마도 책을 딱 잡자마자 굉장한 스피드로 빨리 읽을 만한 분량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읽고 나면 다시 들춰보셨어요, 혹시? 읽고 나서? 전 한 번 읽었어요. 중간중간. 두 번 또 네. 보셨어요? 저는 이거 중간중간에 읽고 나서 하나 읽고 나서 그 다음 거 바로 안 읽고요. 좀 텀 두고 읽었어요, 일부러. 예, 너무 바로 읽으면 뭔가 오버랩되고 이게 뭐 섞일까봐 좀 생각 좀 하고 다음 거 읽자. 그리고 이게 텀 줬는데 그래도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내용이고 이거 출퇴근 시간에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다만 개인적으로는 막 비가 오고 날씨가 막 흐린 상태에서 기분도 막 별로인데 이 책을 읽으면 라마이노 그 음악까지 추천해. 혼자 읽고 싶고 막 그래? 막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시고요. 다음 책에 대해서 윤 집사님께서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원래 2권이었었는데 아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그 십자가 초승달 얘기하셨으니까 그걸로 하기로 하시죠. 예. 십자가 초승달하고 천년의 공존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이게 원래 원서에는 십자가 초승달까지만이라는데 부제가 천년의 공존이고요. 어떤 책을 고를까 좀 생각을 하다가 혼자서는 그렇게 쉽게 읽히지는 않고 우리 세 분을 통해서
좀 같이 아니면 다른 아까 뭐 이명만 집사님이라든지 책 표지만 봐가지고 두께가 이게 얼마나 되는지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진 않대요. 그렇구나. 거기 평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다 말씀해줬어요. 몇 페이지야?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냥 그래? 보통 책 페이지가 생각보다 길지 않아서 여기다 어떻게 뭐 역사를 다 담아냈을까 이런 평도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다 들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의 어떤 공존과 대립 이런 중세 역사를 중심으로 나오는 것 중세요? 같으니까 중세? 현대가 중세? 아니고?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얘기가 쭉 이어지겠죠. 그런 책인 것 재밌겠다. 같습니다. 초승달이 이슬람을 네. 상징하는 표식인가요? 네. 아 저는 초승달 뭐 이슬람교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아예 그러게요. 대놓고 왜 십자가와 초승달일까요? 초승달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아 이슬람이 초승달이고 기독교는 십자가였구나 이런.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쉽게 이렇게 잘 어떻게 또 알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중동의 역사라든지. 그래서 다음번 2주 후에 십자가 초승달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윤지사님께서 사회를 봐주시고 책을 선정하신 분께서 사회를 보는 형식으로 그리고 책을 잘 먹은 것 같은데. 윤지사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변집사님께서 이제 책 선정을 다음 시간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는 내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 아닙니다. 왜 갑자기? 오늘 많이 이게 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많이 새롭게 복속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번에 얘기하신 걸 듣고 목사님께서 생각보다 감수성이 되게 풍부하신 아유. 분이었구나라는 걸 이번에 정말 알게 됐습니다. 너무 넘치시죠 감수성이. 시인이거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그렇죠. 그건 좀 공유시킬 수 있어요. 너무 좋아. 거기서 아주 그냥 독감 잘 쓰시겠네요. 그 글을 우리 밴드나 거기다 올려줘. 좋아요. 너무 책 좋았어. 이미지 올린 다음에 이렇게 딱 사진 올려줘. 찍어서 집사님이 올려. 안 돼요. 야 사진 찍어서 올려도 괜찮겠다. 쓴 거. 이거를 쓴 거를